여보세요? 이래놓고 어디 간 거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업은 화차. 타인의 이름으로 살아간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오늘 볼 화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영화가 있고 한국 영화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한국 버전으로 볼 겁니다. 근데 뭐 일본 버전으로 본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 화차라고 하는 작품은 무엇이냐? 자, 일본에 그 미야베 미유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화차라는 동명의 제목이 있죠. 지옥으로 가는 뭐 불의 마천 뭐 그런 뜻인데 아무튼 뭐 끝장났다 약간 그런 느낌의 이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 소설의 배경이 뭐냐면 그 옛날에 일본이 이제 버블 경제가 굉장히 심했던 그 시절에 버블이 살짝 꺼지던 그 시점. 한번 좀 더 얘기해 볼까? 프라자 합의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미국이랑 일본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프라자 합의를 해서 버블이 꺼졌다 이게 아니라 프라자 합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일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거품이 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그게 빵 터지고 나서 잃어버린 20년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야베 미유키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버블이 꺼지고 난 이후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스릴러 같은 걸 살짝 섞었죠.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죠. 살아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여자가 한 선택이 뭐냐면 아무런 뭔가 주변에 뭐 친척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랑 친해진 그 다음에 걔를 죽여요. 죽여도 어차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찾지를 않아요, 걔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야. 간단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어차피 뭐 주민등록증 그런 거 사진 열심히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 언제적 사진입니까? 저만 하더라도 주민증에 있는 사진이 보자 고등학교 때 찍은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하다 보니 아마 의심받지 않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영화 버전이에요. 자, 그런데 한 사람 죽이고 이제 걔 이름 살아가려고 하니 걔도 신용불량자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물색해서 또 걔를 죽이고 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뭐 대충 그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아주 잔인하고 슬픈 그런 내용인데 결국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에 대한 모습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이성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민희가 나오죠. 극중 이름은 장문호이고 그 다음에 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여자가 왜 생판 모르는 타인을 죽여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러면 먼저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나는 누구인가? 자, 지금 당장 잠깐 스톱 해놓고 여러분들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구나. 자, 먼저 내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스톱 해놓고 내가 시키는 거 한번 해봐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20개 정도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는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나는 땡땡이다. 나는 땡땡이다. 나는 땡땡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요거 이제 보통 심리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괜히 바라볼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자, 한번 해봐요. 자, 다 했다 치고, 자, 나는 땡땡이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봐요. 나는 무엇인가?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자, 나는 누구누구 아빠이다? 아, 저는 그 말이 먼저 나가지 않았어요.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 부인 보고 시켜보면요. 걔는 누구누구 엄마에다가 바로 탁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아빠다 나가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작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 직업이 탁 나가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또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자기 직업을 얘기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뭐 또 뭘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뭐 가족 관계 얘기 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기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작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가정주부로만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100이면 100 다 엄마다가 나와버려요. 왜냐면 그것 말고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기호적인 측면이 없거든.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에 뭐 되게 좀 좋은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은 나는 땡땡 뭐 회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은 나 스스로도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리고 있느냐, 그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기호적인 측면으로 나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는 뭐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살고 있고 또 뭐 가족 관계는 이렇게 하고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가장 축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조그마한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명함이라고 부르죠. 설명하기 귀찮거든.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악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명함을 탁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명함을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명함을 딱 보면 어때요? 오, 이 사람, 오, 삼성전자 다니고 있고, 오, 멋져. 그 다음에, 오, 학교는 막 서울대학교 졸업했고, 오, 그다음 사는데 주소를 보니까, 오, 막 강남 어디야? 오, 괜찮은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선입견이든 뭐든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정의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뭐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애를 쓰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난리를 치는 그 수많은 이유들도 무엇이냐면은 그 좋은 기호를 가지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호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초라하며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호가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걸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화차라고 하는 영화예요. 자, 강선영이라고 하는 여자를 한번 봅소록 합시다. 주인공 여자예요. 그러니까 연기자는 이민이고요. 얘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진주에서 쪼매난 가구 공장 했는데 이제 IMF 때 힘들어지고 하니까 대출 쓰고 대출 돌려먹다가 사채 쓰고 하다가 진짜 이제 정말 안 좋은 사채를 쓰게 된 거죠. 어떻게 또 살리고 싶은 마음에 빚을 끌어 쓰게 되죠. 처음엔 은행 빚을 끌어 쓰게 되고 안 되니까 2차 금융 가고 3차 금융 가고 사채를 쓰기 시작하죠. 사채도 급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급의 사채까지 가게 되고 뭐 장기 뭐 그런 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신체 포기각서 그런 것까지 쓰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몰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거기까지 몰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겠어요? 이 사람들을. 자, 나는 억울하다는 거지. 내가 일부러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본인은 끊임없이 외치겠지만은 현실은 그러한 사정들을 봐주지는 않죠. 그냥 냅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뭐로만 나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면은 그냥 신용불량자예요. 알겠죠?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뭐로 나온다? 신용불량자라고만 나온다고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나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몰려오게 되었고 이런 식의 감성파리가 통합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죠. 신용불량자 끝이에요. 그렇게 그냥 낙인 찍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꼭 그 낙인이 누구한테까지 내려갑니까? 딸한테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극중의 강선영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사첩자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막 아빠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엄마한테는 막 마약 같은 거 먹여가지고 약간 좀 성매매 비슷한 거 시키고 시내에서 저 엄마가 사채업자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걸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 한 얼마 있다가 역전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막 뭐 히로뽕 중독에 막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던 거지 개새끼들이. 딸도 잡아다가 네가 네 부모 빚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막 성매매 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한 인생을 갖다가 파탄을 내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어떤 식으로 인식하겠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 뭐한 사람, 사회자가 외치면 날 도와줄 수 있나? 자, 그렇게 몰리대로 몰려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화차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아무튼 그게 이제 강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모든 내 삶의 또 과거의 모습이나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호적 측면이나 그런 것들을 긍정할 수 있겠어요? 긍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심하겠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아버지의 존재예요. 자, 차라리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어버리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실종 상태야.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강선영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발 아버지 시체를 나한테 내 눈앞에 갖다 놔 달라고. 제발 아버지 좀 죽여달라고.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발 좀 죽여주세요. 제발 우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죽여주세요. 제 눈앞에 우리 아버지 시체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제발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나는 상속 포기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까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의 죽음을 기도하는 상황.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의 과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잘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화적 상황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 사람을 거기까지 몰고 갔는가? 알겠죠?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거.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의 이면에는 결국 무엇이 있냐면은, 자본에 대한 어떤 숭배적 정신과 그리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관점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게 되죠. 자,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은, 자, 먼저, 두 명의 철학자를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데카르트이고, 두 번째는 이 데카르트의 철학을 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하이데거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좀 먼저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비판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문제점은 이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철학적 맥락이 희한하게 그쪽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자, 뭐라고 했지?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고키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 번 말씀해 드렸죠. 자, 주어가 뭐예요? 나는이지. 수어가 뭐지? 존재한다예요. 알겠지? 나는 뭐 한다? 존재한대요. 뭐 할 때? 생각할 때. 나는 생각할 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생각이. 왜냐면은
데카르트는 보통 이제 근대를 딱 가로지르는 딱 중심에, 그러니까 근대의 시작점을 알리는 철학자라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근대 이전은 뭡니까? 중세잖아요. 그죠? 중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번 더. 나는 존재한다. 왜 존재해요? 중세에는 신에 의해서. 알겠죠? 신 이외에는 뭐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죠. 신이 날 창조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얘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뭐 할 때? 생각할 때. 생각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 생각이야? 네 생각이야?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 여하에 따라서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가지더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나? 누가 다 정해줬으면 좋겠고, 나 골 때리는 거 고민하고 싶지 않고, 누가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쯤은 있을걸. 모든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피곤한 일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선택장애자들한테는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중세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존재한다. 무엇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알겠죠? 다음에 근대는 나는 존재한다. 무엇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 신이라고 하는 자리를 치워내고 그 자리에 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또 치워버리게 되죠. 그럼 비어있는 그 자리에 내 존재의 근간이 되는 걸 갖다가 다른 걸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뭘 것 같아요, 그게? 자, 2차 세계대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독일인들이 있죠. 독일인들이 되게 희한한 짓거리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아니, 뭐 일본인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나 스스로 뭔가 판단하기 힘들데, 나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내 삶의 이 원인이 누구의 탓이 되냐면은 내 탓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능한 것이고, 네가 열심히 안 살았고, 네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몰아갔잖아. 네 존재의 근거는 누구니까? 네 생각이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럴 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사실 네가 힘든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사실 네가 힘든 건 네 잘못이 아니고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않을까? 혹하지 않겠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끌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걸 정말 잘한 새끼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히틀러라는 거죠. 하고 괴벨스이고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만큼 달콤한 말이 없어요. 사람을 이것만큼 정말 홀리는 말이 없다고요. 네 잘못이 아니고 내가 책임져 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럼 뭐 영웅 같은 당신이 나를 해결해 주는 건가요?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의외로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생각을 지워내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중세는 신이 있었고, 내 존재의 근간이, 근대에는 내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근대 말로 가니까 그게 피곤해져가지고 내 생각을 지워내고 신과 유사한 무언가를 집어넣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하이데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민족이에요. 국가. 나는 위대한 국가의 구성원이다. 나는 5,000년 역사의 민족의 한민족이다. 이런 생각. 요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위대한 한족이다. 이런 식의 사고들 방식도 말이에요. 나를 숨기고 집단을 앞에다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지 않아도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민족관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를 숨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화차와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뭐 기술이라고 하는 걸 들기도 하죠. 자, 이것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들길 거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이제 자본에 대한 어떤 숭배 의식,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정말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책 중에 철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거 다 배웠어요. 그 수능에 나오기도 하는 파트인데, 핵심은 간단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나 스스로의 생각을, 나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 주체성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게 자유로부터 도피이고, 그럼 인간은 뭘 원하느냐? 복종과 의존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현상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좌파든 우파든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누군가. 아, 정말 대단한 저 사람.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겠지라고 막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강하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되게 천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사회는 돈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돈을 통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고, 자본이 나를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또 자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리는 게 목적이니까 좀 더 효율적인 그러한 측면을 강하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세상만 살아가다가 좀 자본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게 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봅시다. 자, 누군가를 해고를 해야 돼. 회사 사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자, 누군가를 잘라야 돼요. 자, 이 되게 말이 쉽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만약에 누군가의 어떤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람을 해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집에 있는 애가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고, 걔가 살아가고 있는 막 삶이 떠오르고,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사람을 보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인간적인 관점인 거고요. 자본의 관점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효율성을 보게 되죠. 네가 얼마짜리 인간인가, 이렇게 딱 계산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보니까 너는 2천만 원짜리, 너는 3천만 원짜리, 너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데 효용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알겠죠? 수치화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이나 인간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해고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이 바라보는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효율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을 수치화시키면서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 인간을 수치화한다고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나는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세분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분화된 것을 대놓고 너는 100만 원짜리야, 너는 200만 원짜리야 하긴 좀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다른 기호를 덧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좀 폼나게, 조금 도덕적으로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얼른 보면은 무슨 회사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나는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내려놓은 그 가치 판단, 그 계산되어 있는 그 수식을 나를 갖다가
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본 숭배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본이 정의한 인간은 오로지 수치로만 존재하게 되고, 수치화된 인간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애를 많이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학문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다 좀 솔직해져 봅시다.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항목만 하면서 손가락 빨고 살아도 괜찮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말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나를 수치화했을 때 그 수치가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가 나를 좋게 바라보겠냐고요. 바라보지 않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본적 살인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자. 그게 누구냐? 그게 영화 속에서 강선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야베 미유키가 그 소설을 쓴 이유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나?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게 담겨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영화로 돌아가 봅시다. 자, 강선영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완전히 저주하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남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성균이 연기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극중 이름은 장문호라는 사람이에요. 자, 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강선영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뻐가지고 사귀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게 됐죠. 영화 제일 처음 시작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둘이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려고, 고향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강선영은 고아인 설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고 덮어쓴 그 사람이 고아여야만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으면 걔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고아를 죽여서 덮어섰기 때문에 그 집엔 갈 거 없고, 누구냐, 이름 헷갈린다. 장문호네 집에 이제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가는 중이었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잠깐 휴게소에 들리게 되었고, 장문호 혼자 가서 커피를 사두고 왔는데 강선영이 전화를 한 통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사라져 버린 거죠. 도망을 갔어요, 여자가. 그러고 나서 장문호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잃어버린 약혼녀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여자가 도망간 이유는 뭐겠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뭐였냐면은 신용불량자이시던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여자는 이미 신용불량자 그런 건 완전히 막 질려버렸거든. 그러니까 막 감당을 못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장문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 처음에는 잃어버린 자기 약혼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촌 형이 경찰인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뭐 잘렸나?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자기 형을 고용해가지고 이 여자에 대한 걸 알아보게 되죠. 근데 알아보니까 모든 게 다 거짓인 거야. 아, 내 선영이 찾아달라 그랬지. 언제 형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자고 한 거야? 아니, 나는 형이 그 얘기하는 강선영이라는 여자가 없어졌건 말건 보험금이 얼마나 난 관심 없어. 형이 우리 선영이 뭐 알기나 해? 그래, 그럼 넌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냐? 안 맞아. 왜냐면 강선영이라는 사람의 얼굴과 내가 알고 있는 진짜 그러니까 옛날 그 기록에 있는 얼굴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여자의 얼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른데? 얘 누구야? 알아보니까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예요. 이름도 거짓말, 주민등록도 거짓말, 주소도 거짓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인 장문호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장문호 입장에서는 이거는 본인의 어떤 주체적 붕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한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씩 설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나를 철저하게 막 좀 기호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나 개인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경험, 기여 그런 것들이 나를 이룰 수 있는 한 부분도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예전에는 내가 요만한 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나였어. 이 장문호였어. 그런데 강선영이라는 사람이 톡 끼어 들어온 거야. 요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을 내 세계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나의 세계는 어떻게 된다? 이만큼 넓어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 세계로 들어온 가장 중요한,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다 뭐라면 거짓이라면 이만큼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을 이루고 있던 나라는 사람의 주체성의 절반이 거짓이래요.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체적 붕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진짜 우리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입양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충격을 받게 됩니까? 꽤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게 그렇게 충격일까? 충격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믿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고 엄마는 이런 사람이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와 아빠가 사실은 거짓이었다. 그거 감당하기 힘들걸요. 왜냐면은 이만큼에 있는 나라는 부분에서 요만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이라는 거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일부분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 나 결혼을 했어.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알고 보니까 뭐여서 사기꾼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취직했다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일하러 가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똑같아요. 역시 나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 거짓이니까 주체적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장문호 입장에서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순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도대체 뭘 보고 뭘 믿고 난 누구랑 난 사랑을 한 건가? 그런 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의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끊임없이 좀 변화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이 순간이 찰나와 같은 것이지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테고 또 생각이 바뀔 테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또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이고 사실 완성된 주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의 찰나 같은 것이고 그런 건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주체는 끊임없이 재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의 경우는 이 재형성이 좀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장문호 같은 경우에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슬픈 거는 강선영이에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부정해야 되니까요. 알겠죠? 내가 이름을 바꾼 이유는 사차 때문이었고 원래 이름은 차경선이에요. 강선영이 아니라. 알겠죠? 차경선이라는 존재를 이 사회 내에서 완벽하게 지워내야 돼요. 지워내고 나는 다른 이름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차경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이 있었던 그 이름인데 이 차경선이라는 이 기호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이 사회에서 지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죽으면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나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위에 차경선이라는 기호가 덧붙여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싶어? 분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거를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모든 과거를 다 부정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내가 경험한, 나의 부모님 모든 걸 다 부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분리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뭐예요? 절대로 차경선인 시절의 이야기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부모님과의 뭐 추억도 있을 거 아닌가? 모든 걸 다 부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다? 나라는 사람은 다시 또 주체적으로 붕괴되게 되는 거죠. 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강선영이라는 기호를 덮어 쓴 거예요. 알겠죠? 완전 다른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강선영이라는 기호도 문제가 있는 기호여서 어떻게 해야 돼? 또 분리시켜야 돼요.
주체적 붕괴가 2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사는 게 족같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느냐, 이 강선영의 마지막 선택은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모습을 장문호는 지켜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붕괴돼 버렸고 그 사람의 삶은 어느 정도는 망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사첩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자신은 어디에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기호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기호예요. 왜냐면은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테니까 거부할 거 아니에요. 친구, 가족, 친척 전부 다 나에게서 등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첩자의 삶은 어때요? 똑같아요. 역시 굉장히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황폐함 때문에 더 잔인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역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비참함이 한 인간을 좀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이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새겨놓은 기호의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한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실질적인 부분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호만 남게 되고 기호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호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없지 않은가. 그러한 측면을 정말 잘 다루고 있는 영화가 바로 화차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주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현대 사회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해보고 이해해볼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데카르트까지 올라가서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되는 그러한 것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알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끝.